사실은 요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한번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 8%, 그다음에 고정이하 여수는 이게 소위 유진자산이거든요. 이거는요, 은행 금융감독원하고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데요. 은행을 고를 때요, 은행 거래하고 있는 은행 중에서 보통 저축은행에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금리가 높다고,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데는 없다고 얘기해요.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5천만 원 넘는 것들, 분산해서 넣는 방법도 있지만은 금리가 높은 데는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까지 위험하냐, 그건 몰라요. 그리고 위험하지만은 위험하지 않게 그냥 위험한 상태로 끝날 수도 있어요. 사고가 안 나고. 그런데 지금 이 88이라고 하는 88 클럽이면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높다고 얘기하고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금융회사들의 88 클럽 안에 들어가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는 자기 자본 BSI 기준에 의한 8% 이상인지, 그리고 고정이하 여순 비율, 그러니까 부실자산 비율이 있는지를 확인하셔갖고, 그게 넘는 데서는 뺏어서 옮기셔야 돼요.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데들이 심각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내부 유보가 없는 것들, 내부 유보를 다 빼가는 시중은행들도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계속 내부 유보를 빼가고 있어요. 배당을 통해서 자기가 투자했던 것들을 빼가고 있어요. 옛날에 제1은행이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편리하고 거래했던 사람들하고 인적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주거래은행으로 택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든 예금들이 거기에 있다고 치더라도 거래소를 계속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지급여력 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이 일시적으로 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앞으로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회사는요, 단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부동산이 아시다시피 유동성의 함정도 있지만은 소위 돈으로 빨리 회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 수익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의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금리를 주거나 아니면 긴 시간 동안 확정금리로 확정져서 변경할 수 없도록, 일부분은 뭐 해약을 강요해갖고 마치 손해가 본다 해서 그냥 소비자라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거의 강요에 의한 부분마다 그렇게 포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도요, 공무원이 사악한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설계한 사람들이 사악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오래 산 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전 금융권이 장기 투자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투자를 무기한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생각지 않게 막 늘어나는 부분이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급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하고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자, 보험회사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그냥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회사가 있고요, 실손보험이라고 사고 난 금액만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사고가 나잖아요. 꽝 사고 나면 사고 났다고 돈 안 줘요. 그냥 수리비 까고 차 그냥 새로 딱 고쳐갖고 나오는 것을 땡. 근데 생명보험회사는요, 암 걸리면은 진단비 100만 원에 뭐 얼마 이렇게 예정돼 있으면은 치료하는데 300만 원 들었어도 2천만 원 예정돼 있으면 2천만 원 그냥 줘요. 어떤 사람은 암 걸려서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무슨 뭐라 그랬죠? 뭐 갑상선인가 뭔가 해서 뭐 기계가 발달돼 갖고 몇 미리 이하짜리는 뭐 앞으로 그냥 지켜만 봐도 되는데 그게 암 진단이라고 해서 받아갖고 여러 군데 받았고 몇 억을 받았대요. 근데 치료비는 불과 5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실손보험은요, 생명 손해보험에서 자동차 회사가 2개 들든 3개 들든
자동차 수리하는 비용에 해당된 것만큼만 지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개 들었든 3개 들었든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 생명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하고 위험도 하고 자산운용 위험도 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나 금액의 내용들이 달라요.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거냐 아니면 그 손실 X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지급하고 끝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2개가 갖고 있는 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을 요구할 때 보험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험 지급 여력 비율 관련된 부분들이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다르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큰 보험회사를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급 여력 비율이 높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야지. 만약에 사고가 세월호처럼 큰 사고가 나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배가 필요할 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있는 보험도 내가 편하자고 어느 특정 보험회사 하나만 갖다 놓고 소위 몰빵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보험, 저 보험 나눠주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큰 사고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다 몰빵으로 두는 게 과연 좋으냐 이거죠. 소비자들이. 그냥 우리는 광고회사에 나와서 광고가 자주 나오고, 그죠? 보험회사가 상품 뭐 이렇게 팜프렛 같은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주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게 안전한 줄 알지. 이 회사가 속이 어떻게 문드러지고 있고 속이 얼마나 싱싱한지를 전혀 안 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험협회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회사인데요. 이 영업용 순자보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서 150% 넘어야 안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업용 순자보. 이것도 역시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가보면 회사별로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주식을 거기다가 보관해놓고 그냥 사고 팔고 해다가 내가 찾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근데 거래하다 보면은 직원들을 막 요구해서 뭐 펀드도 가입하고 뭐 그런데 그냥 이체도 되고 뭐고 하니까 그냥 거기 안에다 다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제가 생긴 투자 수익 높은 상품이니까 사실은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소위 현대증권에 동양증권에 투자를 하고 동양 계열사들 채권을 샀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데모하는 사람들. 다른 데보다 얼마나 높은 수익으로 채권 수익률을 챙겼었는데요. 나중에 막판에 정말 다른 증권사에서 얻을 수 없는 만큼의 높은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인데 막판에 딱 걷어 걸린 거예요. 아까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거죠. 다른 데보다 유독 수익률이 높아서 골라서 찾아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대명천지에 특별히 동양그룹에서 한 채권만 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손실이 나고 나니까 다 뭐 동양 관련되어 있는 계열사들이 사악해서 돌려줄 수 없는 채권들을 발행을 해갖고 다들 이 부실자산을 투자하게 만들었고 있다고 증권회사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한 사람들 또는 그걸 판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금융회사 직원들이 수명이 짧다 보니까 10년, 20년 동안 근무하는 게 아니라 2, 3년 있다가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고 50대기 전에 퇴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알려주고 싶어도 회사를 그만뒀는데 선생님한테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권한도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땡이라는 거예요.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팔면은 지점장이 나와서 두 발로 나와갖고서는 야, 내가 언제 지점장이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줘. 지점장실로 안내해서 이쁘게 생긴 여직원에 가서 차까지 대접을 해. 뭐 인삼차에다 말이야 잔까지 동동 띄운 걸 해주고 막 대접받았다 기분 좋아갖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 지점장이 그 펀드 운영하는 거 얼마나 관여를 하고 이 펀드 운영 수익률이
올라간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거 정기적으로 지점 떠나면 끝이네. 결국은 투자자들이 자기 몫으로 자기가 책임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이 몫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지점장이 투자를 해서 투자했는데 큰 손해 봤어. 수업료 크게 냈어. 아, 수업료 치고는 대학교 다니는 수업료보다 비싸죠. 그게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수업료를 치를 필요가 없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은퇴를 결정할 20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재무 설계사를 만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친근감 있고 자주 가서 익숙한 사람들한테 찾아가는데요. 이게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법안이 새로 발효가 됐어요. 80세가 넘은 사람들은 펀드 가입을 못합니다. 혼자 가서. 가족하고 가서 펀드 가입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20년을 혼자 펀드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고객의 문제도 있고 직원의 문제도 있고. 직원은 상품을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의 좋은 거라고 막 꼬셔서 팔아요. 근데 노인이라고 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직원들 강요에 의해서 또는 요구에 의해서만 상품을 샀을까요? 아니요. 높은 수익이 있다고 유도를 했고 본인도 높은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겠죠. 근데 민원이 너무 급증한 거예요. 민원이 너무 급증하니까 직원하고 가족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펀드에 가입을 못하고요. 또 가족하고 같이 가더라도 당일날 매수를 못해요. 다른 직원, 그러니까 펀드 매입을 권유했던 직원 말고 제3의 직원이 펀드 가입 사실을 확인을 해야만이 다음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조건. 8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펀드 가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왜 사회공헌 활동하고 가치공유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고객은 내 펀드를 팔고 내 펀드를 통해서 얻는 수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바뀌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도는 고객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금융회사들이 고객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뭐냐면 가입한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얼마나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투자 수익을 투자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적어도 10년 이상 경험자를 찾아라. 자, 그럼 9년까지 있는 사람들은 뭐였냐?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맡겨서는 소위 말해서 호황기만 경험했거나 불황기만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 시야가 아까 우리 세대를 구분했던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는 어려서는 힘들었지만 성공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또 그 이전에 화상 세대는 날 때부터 전쟁통에 살아갖고 굶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전쟁이 끝나고 그랬어요. 성장기에 전쟁도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의 세대가 다르잖아요. 호황 불황을 겪은, 소위 말해서 대꾸복구를 겪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험자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사 금융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농협은행하고 농협중앙회가 있는데 또 농협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농협금융이라고 하는 회사도 생기고요. 희한한 이름들을 가지고 만들어요. 로고도 비슷하게. 금융회사 소속인지 아니면 GA라고 하고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같이 파는 데도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금융회사에서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 책임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보험에서도 보면 왜 보험의 상품들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싼 보험을 찾아주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그 회사 소속에 있는 부분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하라. 근데 이 중에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는지, 전화, 이메일, SNS, 긴급사항에 대해서 대처해줄 수 있는지, 자산에 미칠 수 있는 큰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 사고들,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나가서 너무 바쁜 사람한테는 맡기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땅 터지잖아요. 그럼 선생님 거를 주식 팔든지 펀드를 해약하든지 해서 일단은 사고가 나거나 되면은 충분히 얘기해서 미리,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열차가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어왔으면은 대한항공 관련되어 있는 펀드를 팔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선생님은 150번 순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큰 금액부터 1번부터 50번까지밖에 없는데 선생님한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큰 이슈나 사건, 사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근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냥 내가 거래하니까 그냥 맡겨놓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이슈가 되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수료도 안 내요. 이미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2010년도 미국에서 발행된 거죠. 20 Retirement Decisions 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친했다고 그 친했던 직원 가면은 늘 만나서 아는 척 해주잖아요. 은행 가시면 만났던 직원들 있잖아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통장 같으면 이번에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오늘은 고춧가루 사세요. 내일은 된장 사세요. 시킨다. 그래.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 심지어 나중에 통장 맡겨놓고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재무설계사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이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하루 전에 자료를 주고 이걸 계산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아쉽게도 이거를 현장에서 막 추궁하듯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 답을 전혀 안 쓰세요. 모르세요. 근데 선생님들은 강사이기 때문에 경제복은 강의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셔야 돼요. 뭐냐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는 내 재산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있으면요, 감가상각 계산해서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고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도 이게 몇 년짜리 쓸 거냐, 5년짜리면은 그거 개월수로 따져서 지금 팔면 현재 얼마 가치인지를 쓰세요. 다음 달에는 그 가치는 또 떨어집니다. 가재도고요, 가스레인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TV, 가구, 책이 몇 권인지 중고로 팔면 이 책은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아니, 그거부터 계산해 보셔요. 처음에는요, 힘들죠. 방 중에서도요, 한 명부터 계산해 갖고 한번 보세요. 총 자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많이 벌어놨는지. 그 기준에 보면, 기준의 가치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 팔면 얼마 될 것인가. 후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박하게 계산하세요. 계산이 어려우면 쓰레기로 버린다고 생각하면서 계산하죠. 지금 현재 자산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소득 점검하시고 내가 얼마를 버느냐. 이자로 받는 거, 임대료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월급으로 받는 거, 연금으로 받는 거 다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할부에 얼마큼가 있는 건지, 내가 대출 얼마 받은 건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채로 빌린 게 얼마가 있는 건지 다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도 역시 미쳐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출 현황. 사실 우리가 가계부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들은 아주 현명한 주부라고 해봐야 지출 현황밖에 안 해요. 제가 한 100분 정도 그 가계부 쓰신 걸 봤더니까요, 하나같이 쓴 것만 적으세요. 월급 얼마 받았다. 그리고 그걸 갖다 계속 빼먹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엔 모자랐다. 요번에는 남았다. 끝! 정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한 달에 지출이 되는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금액으로 환산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순자산 분석이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무슨 재무제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소위 말해서 소득이 많으면 자산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부채도 줄고 지출이 줄게 되면 소득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산이 늘어나겠죠.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산이 없는 상태. 지금 현재 있는 건강 상태를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소득,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 계산하고 그때 돼서는 지금 현재 생활비의 70% 정도 나간다고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소득을 줄여야 될지 소득을 늘려야 될지 지출을 늘려야 될지 지출을 줄여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액션 플랜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하고 비교합니다. 왜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하고 비교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고정자산의 유동성이 되게 취약합니다.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잘 안 팝니다. 제 매형이요. 퇴직하면서 퇴직해가지고 저 인제에 배로변에 주유소가 딱 들어설 만한 땅을 기가 막힌 땅을 샀어요. 괜찮죠? 거기에 주유소도 짓고요. 그 옆에 식당도 짓고. 그죠? 그럼 주유소에 들려서 지나가는 버스들은 가끔 내려서 식당도 쓰고 또 뭐 거기 편의점 같은 거 만들어서 편의점도 하고 또 주유소 만들어서 주유소도 활용하고. 그죠? 괜찮지 않나요? 생각해 봐야 되나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확 나버렸어요. 고속도로가 확 나버렸어요.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팔라고. 근데 이게 도로가 나니까 웃긴 게 옛날에 이렇게 이어졌던 길도 없어지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진짜 맹지가 자연 맹지가 됐다. 근데 그게 오래전에 고지가 됐었다네요. 그걸 왜 샀냐고 그러는 거죠. 도시계획 떨어져서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참 가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참 불편하지만 저는 진짜 우리 매형이 주유소 저희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 주유소 집 아들은 엄청 잘 살았다고 주유소에다가 거기 옆에 식당을 큰 거 차려놓고 관광버스들이 막 10대씩 서 있고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야 우리 누나 금방 사왔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안녕히 가세요. 휙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참 지금 현재 정말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유익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개선소득, 임대소득, 가산소득.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주는 것들, 친구가 주는 것들, 조상이 주는 것들, 이런 것들 계산해 보는 거죠. 근데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의외로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전혀 관계없는 거죠. 부차내용들 중에서는 개인 채무, 세금 미지급금, 신용카드, 외상, 그 다음에 주택 관련되어 있는 부채,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기타 고정부채. 그래서 저축을 먼저 하느냐, 부채를 줄이느냐 얘기하면은 부채를 먼저 줄이는 게 이자율로 계산하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죠. 공제하는 것보다는 부채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사실 이게 월간으로 사용하고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평균하고 내가 얼마큼 차이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담배 중독자인지, 커피 중독자인지, 아니면 식료품이 너무 높든지 낮든지. 제가 외식 하나 하면 멋있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외식. 저희는 외식을 정말 좋은 데 가서 외식. 1인당 10만원짜리 이런 데 가서. 대신 평상시에 외식을 하라.
짜장면 괜히 쓸데없이 통장 같은 거 안 사요.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 뒤지게 좋은 데는 인상이 자잘하게 그렇게 쓰는 것들이 축적돼서 한꺼번에 크게 터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쓰는 것들도 이 비중들을 쭉 써서 보시면은 월갈 비용하고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이거 자체로 한번 계산해 놓고 사모님들한테 한번 경제를 다 맡기니까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한번 나중에는 금액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써서 보면은 이게 어떤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순자산 비용을 통해서 균형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늘리고 줄여야 되는지 하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뭐 저축을 얼마에 된다든지 주식을 얼마에서 투자 수익을 얼마에 늘린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스스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스스로가 터득하게 되는 생애 재산에 관련된 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경제적인 은퇴 준비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수강생들한테 주로 이제 질문하는 질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금액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거는 주로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이 중에서 내가 어느 단계, 경제적인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 단계 중에서 액션 플랜 이전에 팔각 차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 내가 팔각 차트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만약에 알기 위해서는 자, 내 경제라고 하는 위치에서 내가 지금 은퇴 준비 상태를 한번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됩니다. 예스의 합격 단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스가 11개에서 12개 정도 되면은 5단계입니다. 5단계. 그 다음에 예스가 10개에서 9개면 4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스에서 10개에서 9개면 4단계. 8개에서 6개까지는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한번 표시를 한번 여기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 정되는 포스트 은퇴 후에는 내가 몇 개 단계에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표시했던 것들을 예스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액션 플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은퇴 시기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대답을 나는 나 직장 다니는데 정년에 따라서 나는 질문을 할 수 없어. 근데 앞으로 내 계획은 이걸 예스로 만들고 싶어. 무슨 얘기입니까? 퇴직 후에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퇴직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시간들, 모임들을 없앤다. 뭐를 줄여야 되느냐? 예? 뭐를 줄여요? 담배요? 담배를 줄여야 됩니까? 뭘 줄여야 됩니까?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거죠. 근데 뭘 늘려야 됩니까? 내가 전문 지식을 넓히는 시간들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뭘 창조해야 됩니까? 내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과정에 참여를 하거나, 그죠? 관련된 자격을 얻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액션 플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전달하고 또 스스로가 실천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오션 전략에 나오는 4가지 액션 플랜 중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4가지 액션 플랜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의를 하시고 멘토링 하실 때도
이 부분이 거의 중점적으로 스스로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떠한 목표점을 두고 있는지를 상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에 노라고 표시했던 부분을 예수로 맡기기 위한 액션 플랜을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강생 각자는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각자의 실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 과목별로 20개 질문에 대해서 각기 이 액션 플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또는 이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본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남의 경험들을 내 경험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멘토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그냥 막 전달했지만은 수강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멘토링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그냥 막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면 2시간 동안은 그룹을 통해서 내용들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스스로도 보정해가고 또 더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보통 과목별로 진단합니다. 저희가 이 생애대 설계에 관련돼서 그 리스타트 전문 강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라이프 모델링이라고 하는 생애 재설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생애 재설계를 포함한 과목들이 진행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노년 플래너라고 하는 정부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할 때 여기에 투입되는 선생님들도 바로 리스타트 강사 과정에서 수료했던 선생님들이 서로 전문적인 영역을 나눠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생애대설계 프로그램도 하시고 또 리스타트 전문 강사 과정에 선생님도 활동을 하시고 앞으로 저희 시니어 능력 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울산 지역의 강사 선생님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파트너지에서 운영되는 제반 워크샵이라든가 또는 강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공통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일정이 되셔서 서울에 올라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교재 뒷면에 주소가 다행히 있어요. 맨 뒷면에.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또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 이 운영 관련돼서는 이신혜 팀장이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 언제나 주시면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주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장갑차하고 가지고 회사는 전동하는 거 엑셀을 낸 게 있습니까 혹시? 엑셀이요? 예, 그럼 이거 숫자만 다시 배우면 예. 엑셀을 제가 이신혜 팀장이 만들어 드려도 될 것 같고, 그죠?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예. 팀장이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이메일로 전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집에서 따라해 주시면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직접 해보시겠다는 의지가 정말 좋으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피곤하시죠?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자, 박수 3번 치고 마치겠습니다.